네, 첫 곡 All for the Love of a Girl 1960년대 곡입니다. 1960년 곡입니다. 자니 허튼이 부른 곡이네요. 오늘 오프닝 멘트 어떠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준입니다. 내 인생의 명작이에요. 제가 급했네요. 이름도 말 안 하고 제목도 생략을 했는데 내 인생의 명작 김하준입니다. 첫 곡은 자니 허튼 곡 All for the Love of a Girl 1960년 앨범에 나온 곡이고요. 제가 이렇게 서두렀냐면 오늘 오프닝 멘트 동요 작가로도 아주 유명한 윤석구 시인의 처음 가는 길 발췌해서 낭독해 드렸어요. 오프닝 멘트라서 시가 좀 긴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했거든요. 제가 나머지 부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윤석구 시인의 이 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공감되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지금껏 걸어본 적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 없었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마음이 몸과 같지 않은 길이라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서툴기만 합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 처음 길은 설렘과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다 보면 혹시나 가슴 뛰는 일이 없을까 늙은 욕심인 줄 알면서도 두리번거리며 찾아봅니다. 뒷길이 앞길보다 길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새로운 길 내디디며 생각합니다.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나의 뒷모습이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하여 처음 가는 이 길의 두려움과 불안함, 시리고 아린 외로움과 그리움 모두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걸음걸음 내디디며 곱게 곱게 새겨봅니다. 네, 시 9절마다 시인의 마음과 고뇌와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시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 누구에게나 떨리고 두렵고 긴장되고 때로는 설레일 겁니다. 그런데 황혼으로 가는 그 처음 가는 길은 마냥 설레이지도 마냥 새롭지만도 않을 겁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황혼으로 가는 길 이야기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황혼으로 가는 길 혹은 중년으로 가는 길 우리 인생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다 새로운 길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함께 마주보며 손잡고 걷다 보면 더 깊은 의미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책,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고요. 맨하탄의 줄리아 씨 신청곡이에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가 부르는 곡입니다. Raindrop Keep Falling on My Head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에서 소개해드릴 명작은요. 미셸 자우너의 H 마르트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미셸 자우너는 한국계 미국인 혼혈입니다. 그리고 작가이기 이전에 그 몽환적 스타일 음악을 하는 인디팝 밴드 재팬스 블랙포레스트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분들 왜 한국계 혼혈 가수 밴드 이름이 재팬스 블랙포레스트라고 묻는데 그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토크쇼에 나왔어요. 본인이 직접 밝혔는데 역시 인디밴드답게 별 의미는 없었다 그래요. 어느 날 일본식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 사진을 이제 생각나서 우리 밴드 이름으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디 밴드답게 왠지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미국인들에게
가장 멋있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름을 지면 참 이상하게 들릴까? 대체 저 이름은 뭐야? 라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것을 찾다 보니까 미국인들에게 익숙하면서 낯설은 것을 결합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식 세탁물, 영국식 메뉴 막 이런 것처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장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이 인디밴드의 저자의 한국계인데 엄마가 한국분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주, 유럽, 아시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투어 공연을 하고 있는 저자는 그래도요, 그래미 어워드 후보 2번 올랐고요. 음원 차트에서 빌보드 올해 앨범 50위 안에도 들 만큼 나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책 H마트에서 울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에서 작년부터 29주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히트작입니다. 또 거의 휘트니 휴스턴급 명품 보이스를 자랑하기도 하면서 명품 진행자로 전향했죠. TV쇼 켈리 클락슨 다들 아시죠? 위닷이라는 노래도 했었고요. 가창력이 엄청난 가수죠. 조금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외형이 조금 변하긴 했는데 여전히 제가 예전에 싸이월드의 이분 켈리 클락슨 노래 제가 참 그 BGM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미국인이 가장 현재 사랑하는 진행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여기에도 출연했었고 또 다들 아시죠? 지미 펠런 쇼에도 미셸 자우너가 출연했습니다. 단독 게스트예요. 그리고 또 한 회 전부 본인 얘기, 책, 음악, 또 인생 다 지미 펠런 쇼에서도 거의 BTS 막 이런 그 파워가 나가는 곳인데 오늘의 저자 또 미셸 자우너가 출연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저자는 한국 음식 파는 우리 한인들에게 굳이 설명 없는 다들 아시죠? 우리 뉴욕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곳에서도 몇 마일 근처에 두세 개가 있는 H마트. 그런데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장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엉엉 울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엄마의 추억과 회상과 함께 에세이로 기고한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 H마트에서 울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대체 이 저자가 왜 H마트에 가면 눈물을 흘리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생각에 눈물부터 나오는 곳 H마트. 자, 이 책은 이 한 편의 에세이입니다. 저자 미셸 자우너가 한인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엄마를 향한 추억과 그리움을 쓴 글 H마트에서 울다. 우리 동네죠. 어느 동네 뉴욕, 뉴저지 어디에나 눈에 띄는 가장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한인마트입니다. 이 글은 뉴요커라는 잡지에 실렸어요. 정말 많은 독자들의 반향을 일으켰고 H마트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한국계 또 에이시안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동양계 그로서리 마켓인데 그 H가 한아름의 줄임말이죠. 다들 알죠. 한아름에서 만나 한아름에서 장 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좀 별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두 팔로 감싸 안을 만큼의 크기 한아름. 한아름 가득. 그런 의미. 귀엽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평생 이렇게 다녔지만 H마트를 책 속을 통해서 또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 반찬들, 음식들이 있는데 미국 14기 주 70군데의 H마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엄마를 잃고 찾아간 H마트. 저자는 이런 장면을 목격을 해요. 딸과 함께 해물짬뽕을 먹는 어머니, 할머니를 보고 울컥합니다. H마트의 엄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빔밥, 고추장을 비빔밥에 엄마가 말을 했대요. 고추장 많이 넣지 말라고. 또 엄마랑 같이 달콤한 짱구 과자를 손가락에 끼워서 먹었던 엄마가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한국 고유의 뻥튀기 있죠. 네, 뻥튀기를 베어 물던 그 추억도 책에서는 나옵니다. 그렇게 H마트에서 저자는 엄마가 미각이 강렬하게 새긴 맛을 되찾으면서 엄마를 회상을 합니다. 지독한 잔소리꾼이었던 엄마. 저자가 추억하는 엄마, 그 엄마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은 사실 저자를 무척 힘들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애틋한 모녀였지만 정말로 깊은 사랑이 때로는 또 애정이 되죠. 1살 때 미국을 왔대요, 저자가. 그러니까 오리건주 유진이라는 시리에 왔는데 엄마가 아니나 다를까 한국계 엄마니까 엄청 엄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어린 저자가 보기엔 미국인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본인이 결정할 자유를 주고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의 엄마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그 1세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2세인 자식을 낳으면 그 양육 방식에 늘 충돌하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우리가 자라오고 어떤 환경적으로 한국의 그 문화를 우리는 습득해서 미국을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미국이라는 곳이 모국이고 여기에 또 아무리 집에서 교육을 시켜도 학교에서 시키는 교육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또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또 충돌이 있기에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엄마는 그저 딸을 잘 교육시키고 훌륭히 키우는 게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잔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뭐 심하면 외모, 화장, 옷차림, 공부,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사사건건 간섭했다고 합니다. 다치기라도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자기가 막 딸이 엉엉 우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울긴 왜 울어? 네 엄마가 죽었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관용적인 말이죠. 야, 누가 죽었어? 왜 울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따뜻하게 달래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저자는 미국인이니까 그 말이 되게 서운했었나 봐요. 저자 미셸 자우너는 엄마의 그런 엄하고 매정한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하지만 엄마는 말 대신 음식으로 사랑을 보여줬다 그러는데 생일이 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또 발코니에 뜨거운 철판에 삼겹살을 먹고 고기에 또 미국은 그 문화가 아니잖아요. 쌈장에 쌈을 넣어서 고기를 먹고 또 간장게장을 저자가 미국에서 그 1살 때 왔는데도 간장게장을 쪽쪽 빨아먹고 산낙지를 초고추장에 찍어서 입에 넣을 때는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넌 내 딸이야. 이렇게요. 미국 친구들 보면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래요. 간장게장을 먹거나 이제 산낙지를 초고추장에. 근데 맛있죠. 예. 이게 맛있는 게 아니라 비싸서 먹죠. 저희가 안 먹어야지 징그러워서 안 먹는 사람은 아마 한국인 중에는 없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게가 크랩이 삶은 걸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간장에다 졸여서 먹으니까 좀 그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낙지를 고추장 찍어 먹는다는 것도 너무나 맛있지만, 이거를 또 타 인종이 볼 때는 우리 올드보이에서 이제 최민식 그 배우님처럼 정말 좀 놀랄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타인종들이 봤을 때 기겁하는 그런 것들을 이 미셸 자우너는 자연스럽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넌 진짜 내 딸이야. 한국 사람이야. 이런 말을 했겠죠. 자, 그렇게 하지만 건강하던 엄마가
암 진단을 받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죠.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자 미셸의 엄마가 떠나고 세상을, 엄마가 해준 음식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엄마는 없지만 저자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된장찌개, 잣죽,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데, 된장찌개 오케이, 김치를 직접 만든다고요? 글쎄요. 네, 잣죽, 죽도 참 많은데 잣죽, 이게 어떤 가정교육, 그 가정 그의 그 전통, 네, 그거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죽이 있고 또 수많은 요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잣죽, 사실 저는 잣죽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네, 뭐 삼계죽, 야채죽, 소고기죽, 전복죽, 네, 그런 거는 좀 먹어봤는데 잣죽은, 또 김치를 어떻게 담가 먹습니까? 한국말을 못해요, 저자가. 그런데 얼마나 또 엄마랑 같이 많이 만들었으면, 엄마가 떠난 후에도 김치를 직접 만들 정도면 내공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저자는 엄마의 한국 음식을 통해서 그리움을 달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 2년에 한 번씩 저자를 데리고 한국을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한국을 체험했는데, 저자도 미셸 자우너도 남편을 데리고 한국을 갔다고 합니다. 또 이모가 끓여준 미역국도 먹고 엄마와 못다한 추억을 친척들이랑 공유했다 그럽니다. 이 책은 예술가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자가 음악에 처음 빠진 그 시절, 그 이야기도 참 많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많은 젊은 예술가가 겪는 시련, 예를 들면 부모의 반대, 또 생활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으니까, 또 보장되지 않은 미래, 그런 불안에 떨던 경험도 들려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또 그 에이시안, 또 혼혈, 또 여성 인디 밴드, 어디서나 저자는 소수자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준 지금의 남편, 그리고 내면까지 치유해 주었던 음악 이야기, 이 책에는 단지 H마트에서 울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계 이민자의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저자가 이끄는 밴드는 2021년도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뉴 아티스트 부문, 또 베스트 얼터너티브 앨범의 후보로 오를 정도로 음악성이 또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이 책은 또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자가 문예창작과 그리고 영화 제작 이 전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글도 맛깔나게 정말 잘 쓰고요. 또 그 글만큼이나 이걸 영상으로 담아내는 재주도 뛰어납니다. 근데 음악적인 것은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저에게는 많이 난해한 그런 인디 밴드였습니다. 저도 가을방학이나 이런 인디 밴드, 그 코리안 스타일 인디 밴드 좋아하는데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요. 좀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 가면 운다. 이게 시작이에요. 딱 첫 줄. 그리고 H마트가 미국에 사는 한인 1세대, 2세대에게 어떤 의미,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는 다 알잖아요. 그 H마트가 무엇이고 어떤 음식을 파는지. 근데 저자는 되게 이방인의 시선으로 그 설명을 하는 모습이 되게 귀엽고 재밌습니다. 또 어떤 음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 그 그로서리 마켓과 H마트 어떻게 뭐가 다른지 설명하는데 읽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외국인이 바라볼 땐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도 집 주변 한인마트 자주 가죠. 또 외국 마트도 많이 가고 중국 마트 뭐 그 유럽 마트도 가는데 정말로 특징이 되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일단 중국 마트는 그 생선 비린내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생선 종류도 되게 다양한 약간 비린 느낌의 후각이 딱 먼저 떠오르고, 이제 한국 마트 같은 경우에는 야채 코너, 그 신선한 파, 마늘 한국 마트에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깻잎, 파, 마늘 이런 고추도 그렇고요. 또 미국 마트는 그런 생선이 거의 코너가 있어도 아주 작거나 거의 없거나, 대신에 이제 육류 코너가 엄청나게 많고 치즈랑 유산균 코너가 월등히 다른 인종의 마트보다 할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소세지, 스테이크 같은 고기류는 미국 마트가 품질도 좋고 싸고, 또 한인마트는 한국 음식이 또 아무래도 싸겠죠. 글쎄요, 제 코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 마트, 미국 마트, 한국 마트마다 냄새가, 제 코가 기억하는 냄새는 다들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미 펠런 쇼에 나간 저자에게 진행자 지미 펠런이 이렇게 물어봐요. 책 읽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작가의 대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셸 자우너 책을 딱 들고 책에 딱 자기가 첫 페이지를 읽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읽었겠죠. 이 책 전체를 그런데 상징하는 설명, 그 단 한 줄, 그게 바로 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만 가면 운다. 이 한 줄이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책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미 펠런 씨,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최고의 코미디언이자 MC 진행자인데, 예전에 BTS 인터뷰하는 것도 보았었고, 진행하는 거 보면 한국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훈남이에요. 잘생겼다고 해야 되죠. 뭐라고 말할까요? 막 조각미남이라기보다 되게 눈코입이 편안하고 정감 있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도 되게 재밌고 귀여워요. 네, 지미 펠런. 미국의 많은 토크쇼 장수 MC 중에 작가 출신이 정말 많아요. 코미디 대본 작가가 정말 많고요. 커난 쇼의 커난도 작가 출신이었고, 지미 펠런 역시 작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H마트에서 울다, 미국 주류 매체에서 이렇게 지미 펠런 쇼는 정말 3대장이죠. 예, 턱쇼 3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인터뷰하고 방송에 나오니까, 저도 그 라디오 주제 정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소스를 얻을 수 있어서 이 책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조앤 바이즈 어메이징 그레이스 실황 음반으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좀 땡 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H마트는 아시아 식재료를 전문으로 파는 슈퍼마켓 체인이다. H는 한아름의 줄임말이다. 두 팔로 감싸 안을 만큼이라는 뜻이란다. 한국에서 조기 유학 온 아이들은 고국에서 먹던 갖가지 인스턴트 라면을 사러, 한인 가족들은 설날, 생일, 떡국을 사거나 미역을 사기 위해 이곳을 간다. 그리고 큼직한 통에 담긴 깐마늘도 오직 이곳에서만 살 수 있다. 한국 음식을 해먹는데 마늘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곳은 이곳뿐이다.
H마트는 일반 슈퍼마켓 매대 중 단락 한 칸을 차지하는 세계 전통식품 코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곳에는 스리라차 소스 병 옆에 고야 통조림을 쌓아놓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미국 마트 가면 스리라차 소스 참 많죠. 그리고 고야 통조림 뭔지 아시죠? 이렇게 콩 이런 거 아주 저렴하고 등치가 커다란 그런 통조림이죠. 미국 마트에 가면은 스리라차 소스, 오리엔탈 스파이시 소스, 고야 통조림 이 코너가 거의 한 라인 하나를 다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H마트, 그러니까 한국마트에는 스리라차 소스, 고야 통조림. 스리라차 소스는 좀 볼 수 있는데 고야 통조림은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신 5만 가지 반찬이 있는 냉장식품 코너도 있고 만두피를 구비해 놓은 냉동식품 코너도 있다. 그 앞에서 나는 엄마의 계란 장조림과 동치미 맛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다가 엄마와 둘이서 식탁에 앉아 얇은 만두피에 다진 돼지고기와 부추, 속을 넣고 만두를 빚으며 보낸 그 모든 시간을 떠올리면서 만두피 한 덩이를 집어든다. 그러다가 건조식품 코너에서 훌쩍이며 내 자신에게 묻는다. 이제 전화를 걸어 우리가 사 먹던 김이 어디 있거야?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난 여전히 한국인이 맞긴 한 걸까? 백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그리고 1살 때 미국에 온 나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런 이방인으로 미국을 접했다. 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한국 문화를 접했다. 엄마는 내게 직접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 열고가 들어갑니다. 한국인들은 똑 떨어지는 계량법 대신 참기름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 맛이 날 때까지 넣어라. 대충 1숟갈이나 2숟갈을 넣어라. 이런 아리송한 말로 설명하길 좋아한다. 적당히, 눈대중 이런 말은 번역하기가 힘든 말이다.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저자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완벽한 한국인 식성을 갖도록 엄마는 나를 키웠다. 말하자면 나도 맛있는 훌륭한 한국 음식 앞에 경건해지고 먹는 행위에서 한국인의 정서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되었다. 보통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H마트는 주변에 가지각색 아시아 상점과 식당이 생겨나 에이시안들,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일종의 부도심 역할을 한다. 상점이든 식당이든 하나같이 도심에 있는 것들보다 대부분 훌륭하다. 반찬 가짓수는 테이블 하나를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다. 멸치볶음, 오이소박이, 온갖 절임, 젓갈, 반찬. 이 모든 것들은 한국 식당, 한국 마트만의 특징이다. 표지판을 보면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글이 되어 있지만 나는 한국어를 잘 읽지는 못하는 수준이지만 H마트에 나열된 갖가지 한국말은 제법 읽을 수가 있다. H마트 단지에 들어서면 식당과 전자제품 매장, 약국이 보인다. 그리고 어김없이 미국과는 다른 문화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화장품 코너이다. 웬 마트의 화장품? 그런데 그것은 H마트뿐만이 아니라 코리안 마켓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것을 엄마를 통해 배웠다. 그곳에는 달팽이 점액질이나 캐비어 오일, 이런 한국 화장품, 또 태반, 가로 열고 대체 누구의 태반인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재밌죠? 태반이 함유된 그런 화장품도 판다. 또 묽게 내린 커피, 버블티, 각양각색의 빵을 파는 유사 프랑스 빵집도 마트에 존재한다. 재밌네요. 진열대 위에 반들반들 자태를 뽐내는 그 빵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다.
저자가 맛이 없었나 봐요. 여기서 구매를 했는데 진열대 위에 반들반들 자태를 뽐내는 그 빵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들 제가 요즘 되게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우 그 집 빵 맛없어. 이것보다 되게 고급지고 정감 있는 표현 아닙니까? 보세요. 진열대 위에서 반들반들 자태를 뽐내는 그 빵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인다. 이게 뭔 뜻입니까? 네. 진짜 먹어보니까 그냥 그렇던데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다르게 말한 게 아닌가.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그 의견차가 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고급지게 본인이 원하는 맛이 아닌 빵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별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찰지죠? 아주 폭 삶은 고구마 처럼 찰고구마처럼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아주 치아에 이렇게 눅눅하게 들어붙는 눌러붙는 그런 글솜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별 내용이 아닌 것들을 아주 그냥 아주 찰지게 이런 표현 방식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문예 창작가래요. 네. 자, 노래 듣고 그 다음 본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절대로 못 잊는다. 엄마는 늘 먹던 대로 음식을 먹는 분이었다. 쇼핑하러 가는 날이면 꼭 마지막 테라스 카페에 들러 호밀빵 치즈버거와 두껍게 썬 감자튀김을 시켜 나와 반씩 나눠 먹었다. 아이스티는 무가당으로 주문해서 스플렌더 반 봉지에 넣어 먹었는데 그때보다 다른 음식에는 절대 이 감미료를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서 미네스트로네를 준비할 땐 이 미네스트로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 야채랑 파스타 넣은 그 이탈리아식 스프인데 좀 뭐랄까요? 제 입맛에는 안 맞는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미네스트로네. 약간 좀 오일리하고 그로시하고 좀 저랑 안 친한 그런 스프이긴 한데 가끔 그 향이 또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이 미네스트로네를 주문할 땐 반드시 육수를 추가하고 뜨겁게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할 때면 언제나 steaming hot이 아니라 steaming, 이게 steam은 이게 삶은이라는 뜻이죠. hot, 뜨겁게. 근데 그거를 steaming이 아니라 steamy라고 이 말을 이제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들, 이 글귀, 이 문장들이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1세대 부모와 2세대 자녀가 봤을 때는 1세대 부모가 하는 영어가 얼마나 어설퍼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정말 웃긴 게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 2세 자녀가 어떤 간판을 보고 저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모의 그 말투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이 방송에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라이 이런 말 있죠. alright 이거 이제 한국식 표현인데 오라이 이거를 미국에서 태어난 그 친구가 오라이 하는 거 보고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본인이 파킹할 때 맨날 그런다고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엄마는 실란트로와 아보카도, 피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샐러리를 극도로 싫어했다. 저는 정말 이거 제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는 고수 못 먹거든요. 실란트로도 못 먹. 아보카도 몸에 좋다 그러죠. 근데 오케이, 몸에 좋아.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어떠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보카도가 어떠한 향과 맛인지 아직도 저는 모르겠고, 피망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좋아하는데 고추는 맵잖아요. 아삭이 고추는 아삭이라도 하지
피망은 맵지도 않고 아삭거리지도 않는데 색깔은 뭐 좋죠. 샐러리, 네, 샐러리는 뭐랄까, 샐러리는 저는요 그냥 길가에 난 풀을 그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씹는 그런 느낌? 샐러리는 좋아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 향도 그렇고 이것도 저는 어떤 맛인지,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느낌보다 어떤 맛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 미셸의 엄마가 저랑 어쩜 이렇게 식성이 똑같습니까? 실란트로, 아보카도, 피망, 샐러리 다 안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 단 음식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요. 네, 저랑 똑같네요.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것이 엄마의 사는 방법이고 엄마가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이를테면 듣기 좋은 말이나 끊임없이 지지해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걸 평소에 봐두었다가 갑자기 상대에게 주는 그런 느낌. 엄마는 누군가 찌개를 먹을 때 국물 많은 걸 좋아하는지, 매운 걸 잘 먹는지, 매운 걸 못 먹는지, 해산물을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제일 먼저 무슨 반찬 접시를 싹 비우는지 기억해뒀다가 다음번엔 그 반찬을 접시가 넘치도록 듬뿍 담아서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갖가지 다른 음식과 함께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실린 해외 취업 기회라는 광고 하나만 달랑 믿고 간 거였다. 알고 보니 그 기회란 것은 미군에게 중고차를 파는 서울 세일즈맨 양성 프로그램이었다. 회사에서 아빠에게 당시 용산 지역 랜드마크였던 나이자 호텔에서 지내게 해주었는데 마침 이 호텔 안내 데스크에 엄마가 일하고 있었다. 아마도 엄마는 아빠가 만난 첫 한국 여자였을 것이다. 두 분은 3달 동안 데이트했고 세일즈맨 양성 프로그램이 끝나자 아빠는 엄마에게 청혼했다. 두 분은 80년대 중반에 세 나라를 돌아다니며 살았다. 처음엔 일본 미사와로에 가서 살다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를 거쳐 서울로 돌아와 살았다. 나는 그렇게 서울에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고 1년 뒤에 아버지는 형인 런 삼촌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트럭 중개회사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 일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주었고 덕분에 2년에 한 번 이 대륙 저 대륙을 전전하던 우리 가족은 마침내 떠돌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겨우 1살이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 온 곳이다. 우리는 오리건주 유진이라는 시리에 왔다. 북서태평양에 인접한 작은 대학 도시에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됐다. 유진이라는 도시는 윌레밋 강의 발원지 언저리에 있는데 윌레밋 강은 도시 아래쪽 칼라푸야 산맥에서 저 북쪽 콜롬비아 강과 만나는 곳까지 약 240km에 걸쳐 뻗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시골 유진에는 숲이 많았는데 엄마와 함께 나는 그 숲속에 놀러갔다. 엄마는 나를 늘 관심 있게 그리고 늘 헌신적으로 관찰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 자녀로서 내가 운 좋게 누린 혜택일 수도 있고 이것은 심각한 억압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엄마는 전업주부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정을 가꾸는 게 엄마의 직업이었다. 엄마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지만 자기 아이를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엄마는 내가 마미맘이라고 부르는 내 친구들의 엄마와 많이 달랐다. 마미맘은 제 아이가 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쓸데없는 말이라도 귀 기울여 주고 조금만 아프다 그래도 불이 나게 들쳐업고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니었다. 엄마는 내가 다칠 때마다 소리부터 질렀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친구들은 다치면 엄마가 허겁지겁 감싸안고 금방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달래주거나 병원으로 갔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젠가 앞마당에 나무에 기어 올라가 흙에서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나무에서 떨어진 일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나무 올라가지 말라고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나는 울면서 말했다. 나 발목을 삔 것 같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흉터는 영원히 안 없어지겠네. 대체 너는 왜 그러니? 엄마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는 엉엉 울었다. 그리고 축 늘어진 다리를 낑낑대며 끌어당기며 집으로 걷다 기다 이렇게 돌아와야 했다. 나 혼자 스스로. 엄마의 사랑은 그 사랑 이상이었다. 무자비하고 단단했다. 나약함이 설 자리에는 털끝만큼도 내주지 않은 강철 같은 사랑이었다. 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10발짝 앞서서 보는 사랑.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해도 개의치 않는 사랑이었다. 내가 다쳤을 때 엄마는 자신이 다친 것처럼 내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고 다만 과잉보호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다. 단언컨대 이 세상 누구도 우리 엄마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엄마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울긴 왜 울어? 네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닌데.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자주 들었다. 오직 엄마만이 너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왜냐면 진짜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뿐이니까. 세상에. 엄마와 나는 한 해 걸러 한 번씩 서울에 가서 6주 동안 엄마 가족과 여름을 보냈다. 아빠는 일을 해야 했으므로 오레곤에 남았다. 나는 한국에 가는 걸 무척 좋아했다. 대도시의 아파트 생활이 너무 좋았고 도시 습기와 냄새마저 좋았다. 비록 엄마는 더럽고 공기도 나쁜 도시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했지만 나는 할머니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길 좋아했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매미 수천 마리가 내는 소리를 밤이면 그 파닥거리는 날개들이 자동차 소음과 어우러져 내는 소리를 사랑했다. 서울은 오리곤주의 작은 도시 유진과는 정반대였다. 유진에서는 시내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숲속에 갇혀 살았고 오로지 엄마가 내킬 때만 나는 시내로 나갈 수 있었다. 반면 할머니의 서울 아파트는 강남에 있었는데 그곳은 매우 번화한 도시였다. 꼬마 때부터 나는 슈퍼마켓이 너무 좋았다. 특히 한국의 다양한 브랜드, 매혹적인 반짝이 포장지. 나는 한국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들이 좋았다. 엄마는 내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할머니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무려 6식구가 북적거렸다. 그곳에 1m만 움직여도 누군가 부딪히기 일쑤였지만 친척 오빠, 성령 오빠는 부엌 옆에 있는 손바닥만한 방에서 잘도 잤다. 초소형 텔레비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정도만 있으면 오빠는 항상 늘 행복했다. 성령 오빠는 이모의 아들이자 나의 유일한 이종사촌이다. 오빠 부모님은 오빠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했고 그 후로 오빠는 여자들만 가득한 할머니 집에서 자라다시피 했다. 오빠는 나보다 7살 위였고 키도 크고 몸도 다부졌다. 하지만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수줍음이 많고 섬세했고 어쩐지 기가 꺾인 듯한 모습으로 늘 축 늘어져 다녔다. 10대 남자답게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했고 한국 남자라면 반드시 맞춰야 하는 2년간의 군복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그런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했다. 게다가 요도림이 너무 많이 나서 갖가지 클렌저, 크림 이런 것들을 얼굴에 바르기도 했다. 난 사실 성령 오빠를 참 무척 많이 좋아했다. 여름 내내 오빠가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녔다. 그래도 오빠는 어찌나 다정하고 참을성이 많은지
내가 끈적끈적한 여름날에 오빠의 다리에 매달리거나 업어달라고 떼를 쓰면 얼굴과 온몸에 땀이 철철 흘러 옷이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순히 내 말대로 해주었다. 그리고 23층에 있는 할머니 아파트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술래잡기 하자고 내가 애걸복걸 할 때도 기꺼이 그렇게 해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송영 오빠, 내가 얼마나 귀찮고 성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오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먹은 지금 나는 그 오빠가 너무나도 고맙다. 우리는 한국에 갈 때마다 꼬박꼬박 한 차례씩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만나는 장소가 한결같이 취영루라는 중식당이었다. 할아버지는 키 크고 호리호리한 몸에 각진 턱을 지녔고 온화하면서도 씩씩한 분위기를 풍겼다. 젊을 때 검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뒤로 쓸어넘긴 헤어스타일에 알록달록 네이커 치프와 디자이너 맞춤 재킷이 잘 어울리는 멋쟁이였다. 할아버지는 한때 잘 나가던 성우였는데 어느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세종대왕 역할로 유명세를 탔던 그런 분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살림이 넉넉한 편이었다. 엄마 집은 엄마가 살던 동네에서 컬러 텔레비전이 있는 유일한 집이었다. 매일 동네 꼬마들이 뒷담 언저리에 모여들어 거실 창너머로 텔레비전을 보려고 낑낑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영화배우로도 충분히 성공할 만한 외모를 지녔지만 결정적으로 대사암기가 서툴렀다. 텔레비전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할아버지가 하던 일은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팔랑귀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팔랑귀란 뜻은 한국어로 남의 말에 잘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엄마가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에 저축해둔 돈을 몽땅 날리고 무일푼이 됐다고 한다. 할머니는 손수 액세서리를 만들어 길거리에서 팔고 또 주중에는 매콤한 육개장을 만들어서 점심에 회사원들에게 팔았다고 한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 할머니와 자식들을 버리고 떠났다. 할아버지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딸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것도 돈이 필요해서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 엄마는 할머니 몰래 할아버지에게 돈 봉투를 찔러 넣어 주었고 누구한테도 절대 입도 뻥끗해선 안 된다며 나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그렇게 한 해 걸러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던 중 내가 12살이 되어 자의식 과잉에 의한 불안으로 위축될 대로 위축됐을 즈음 몹시 기분 좋은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서울에서는 내 외모가 아주 이쁘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무슨 유명인 취급을 했다. 상점에 가면 나이 지긋한 여자들이 엄마한테 다쩍었자 제 얼굴이 엄청 작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물었다. 엄마, 저 아줌마들 왜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얼굴을 좋아하거든. 얼굴이 작으면 사진이 이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자꾸 뒤로 가는 거야. LA 김 아줌마도 자나깨나 내 머리를 자기 앞으로 밀어내잖니? LA 김 아줌마는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엄마의 가장 오랜 친구 중 하나다. 그 아주머니는 체구가 크고 무척 쾌활한 사람이었다. 아주머니는 종종 목을 뒤로 쭉 빼면서 그렇게 하면 원근감 때문에 자기 얼굴이 더 작아 보일 거라고 농담했다.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있잖아. 쌍꺼풀도 엄청나게 좋아해. 엄마가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덧붙였다. 그때까지 나는 엄마의 눈두덩이가 주름 없이 매끈하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한달음에 거울로 달려가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내 기억에 아빠에게 무언가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던 건 난생 처음이었다. 아빠가 물려준 삐뚤어만 치아, 기다란 인중을 보면 늘 속만 상했으니까. 항상 커서 엄마 피부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완벽하고 부드러운 피부, 서너 가닥밖에 없는 다리털.
하지만 내가 그 순간 다른 무엇보다 간절히 원한 건 바로 쌍꺼풀이었다. 나 있어 엄마, 나 쌍꺼풀 있다고. 한국 여자들 중에 그걸 가지려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엄마가 말했다. 은미 이모랑 남이 이모도 했다니까 쌍꺼풀을. 근데 이모들한테는 절대 이 말 하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난 깨닫지 못했지만 엄마가 알려준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외모에 강박적으로 매달렸는지, 왜 그렇게 브랜드 제품을 애호하고 피부관리, 스킨케어에 많은 시간을 썼는지 알 것 같은 말이었다. 그간의 행동이 엄마의 변덕이라기보다는 문화 차이였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네,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시작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명작은요, H마트에서 울다, 미셸 자우너 저자의 책 함께 나누었습니다. 벌써 자정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토요일 10시에 저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고요. 오늘 끝곡은 You Light Up My Life, 데뷔 분이 부르는 곡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